네, 어제는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번째 환자가 퇴원하면서 완치 퇴원자 수도 4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후 우한으로 3번째 전세기를 보내 교민들 이송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이번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가 최장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확진자 추가됐다는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명 그대로입니다. 의심 증상 환자들은 3,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교수님, 꽤 이제 3주가 좀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감염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환자들도 확진자들도 안정적이고 또 바로바로들 퇴원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또 새로운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이 16번 환자 같은 경우 태국에서 귀국을 해갖고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 혹은 이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아시는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17번, 19번 환자 같은 경우 그때 같이 있었던 영국인이 또 프랑스 스키장에서 5명이나 감염을 시켰다고 그래갖고서 혹시 이 사람 때문에 슈퍼 전파자가 되는 가능성이 없나 또 그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뭐 3차 감염까지는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추적해 보니까 더 이상의 확진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슈퍼 전파자로서는 아직까지는 가능성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그 감염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사이에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네요. 아직 환자 인적 사항 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식이 들으면 저희들이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좀 이야기를 계속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일같이 이렇게 관련된 브리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역망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감시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이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7번 환자의 경우를 보면 사실 광둥성을 다녀온 후에 이렇게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감염망 밖에 있었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관리가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뭐 방역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 시점별로 좀 더 선제적으로 물론 했으면 좋았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 가는 게 이 방역망이라는 게 뭐 역학조사관도 그렇고 여러 의료기관 사람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당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25번 환자가 시어머니인데 그분이 감염된 것이 아니고 26번 아드님하고 27번 며느리가 광둥성에서 마카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 좀 애매한 것은 이 아들하고 며느리는 서로 같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광둥성에서. 그래서 이 감염 경로는 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환자들의 상태 관련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특히 항바이러스제 치료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저희도 좀 어려운 용어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목될 만한 것들이 항바이러스 투여 여부는 담당 의사 판단하에 되고 있다. 또 기저질환 환자 같은 경우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뭐 이건 이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뭐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설명 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좀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한 시기에는 먼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 초기일수록. 그럼 우리가 독감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칼레트라라는 약은 경구용 약입니다, 원래. HIV에 대한 약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실제 논리적으로는 좀 HIV의 그 단백질 분해 효소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효소는 좀 만드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또 이걸 자르는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태국이나 뭐 중국에서 이 임상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같고 또 이 약들은 경구약이고 단기간 사용할 때에는 뭐 소화기계에 좀 부작용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단기간에서는 그다지 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리바비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페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C형 간염에 주로 사용하는 약들인데 이것들은 상당히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 자신의 그 컨디션이 완전히 넉아웃 될 정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사용하기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하고 그 이외 후보들로서는 뭐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것들이 검토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검증된 것들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예, 그렇죠. 일단 한번 해보고 잘 들으면은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용을 하려면 초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앞서서 이제 그 부작용이 그냥 그나마 좀 적은 그 항바이러스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 뭐 소화기적인 부작용이 좀 작게나마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아, 그거는 뭐 그 약의 특성상 예.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구 투여고 예. 실제로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증식하는 초기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증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면역력으로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난 사람들한테까지 확진자라고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환자의 그 개인차가 있는 치료 방법이죠. 예, 그 건강하고 젊은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확진을 받았어도 특별한 치료 없이 자체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기에 감기에 걸려도 크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체 치유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감기 걸려서 약을 많이 먹으면은 사흘에 낫고 약을 안 먹어도 사흘에 낫는다. 네, 말씀 들어보셨죠? 결국은 예. 내 몸의 면역력이 이걸 제거해야만 치유가 되는 것이지 약이라는 것은 대증 치료, 즉 증상을 치료하고 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치료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감염이 될 수가 되게 쉬운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은 항생제 처리를 바로 해서 예방적으로 하고 또 폐렴 부균 같은 그런 예방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폐가 손상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선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는 아마 예방 백신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브리핑에서 11번째 환자에 대한 얘기 좀 있었습니다. 어제 퇴원을 했죠. 25세 남성이거든요. 이 사실상 국내 3차 감염 확인된 첫 감염자 아니었겠습니까? 3번, 6번이 아버지 아니에요? 네, 6번이 아버지니까 가족 간의 감염이에요. 세 번째 환자로부터 이렇게 전염이 된 건데 10일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 증상이 초기에 나타났는데 그걸 잘 잡았기 때문에 빨리 좀 퇴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우선 발견 당시부터 증상이 경증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젊고 예, 면역력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치유가 되고 완전히 퇴원이 될 수 있을 상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8번째 환자 잠시 방금 전에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3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자가 격리 중에 확인이 됐는데 이 3번 환자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3번 환자 지난달 26일인가요? 그때 확진 판정이 났거든요. 이 우한 그 더 플레이스 샵 그쪽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저희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3번 환자 관련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선 지금 보도에 나오지 않은 것이 이 여성이 언제 귀국했는지가 확실치가 않아서요. 예, 지금 3번 환자야 물론 26일 날 확진이 됐지만 26일 이후에 귀국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인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예, 이분이 언제 더 노출됐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예.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거의 같은 시기에 입국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14일이라는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이 됐다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의심 환자들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14일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아직 보도가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도 이 잠복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14일이 잠복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잠복기가 최대 24일일 수 있다. 이런 결과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4일을 넘어가는 잠복기에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는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더 늘리는 걸로 해서도 굉장히 대상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어저께 중국에서 발표한 24일이라는 이 연구 보고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 최대한 24일까지도 있었다 하는 건데 여기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과연 초기에 접촉한 사람에서부터 감염이 이루어져서
24일에 증상이 나타났냐 하는 것. 즉, 처음에 그 접촉한 시기가 접촉은 했을지 모르지만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접촉이 일어나서 그건 계산을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접촉됐을까?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어떻게 접촉 하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 재발됐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재발이 아니고 감염 자체가 언제 일어나는지 특정 지을 수 없는데 그걸 특정 지어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감염은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접촉이 됐다고 다 감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접촉 때 감염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중국이란 특수한 상황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케이스별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첫 번째 감염은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것을 24일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좀 우려가스러워서 24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우리 방역당국이 이걸 24일로 늘려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WHO도 바이러스 노출이 한 번 이상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 뭐 뭐 한 건 그러니까 한두 건의 사례로 가지고 이거 규정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중국의 하루 새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50명, 60명 하다 100명대가 지금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사망자 통계라는 것이 지금은 중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 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아주 그 의료 시스템들이 다 붕괴됐고 뭐 진단도 안 되고 그 60대 일본인 남성도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는데도 폐렴으로만 진단이 됐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는 거는 미확인이거든요.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누가 사망을 한다든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지금 당연한 일이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상당히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어제부터 이제 업무 재개를 해갖고 중국의 그 수억 명의 인구가 이제 이동하고 출근하고 춘절 끝나서요.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후베이성이나 우한 같은 건 완전히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의 대도시에서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아마 중국 방역 당국도 처리하지 못할 만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의 추이 줄어들고 있냐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어저께까지만의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이번 주가 고비이겠죠. 그러겠네요. 아직도 뭐 50% 이하로 출근하고 있다니까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도 경제가 망하기 전에 언젠가는 출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억 명이 움직이면서 환자가 많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건 막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우린 바로 근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중국 상황을 보면서 입국 제한에 대한 조치를 좀 확대를 해야 될지 보류를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 확대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적당한 처치라고 보이는 것이 지금 중국 상황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매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는. 매일매일 뭐 안 나오는 게 다행인 걸로 생각하고 숫자가 뭐 일본처럼 크루즈선처럼 지금 뭐 몇십 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씩 늘어가는 거는 또 감염 경로가 확실한 거는 그건 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그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올릴게요.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중국 우한 교민들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한 700여 명. 이번에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에 또 전세기가 띄워집니다. 남아있는 교민들 한 150여 명을 모셔올 그런 계획인데 그분들은 좀 오랫동안 이 우한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앞서 다뤄보신 분들하고 좀 어떻게 다른 물론 검사 절차는 같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우한이 점점 더 환자들도 많아졌고 또 진단 자체도 안 돼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퍼져 있었을 테니까 또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전부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해놓은 정도의 격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덜하지만 일단 그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 가족들도 다 같이 귀국을 하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잠재적인 감염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진단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검체를 채취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검체 기본 채취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 검사에는 그 지금 유전자 증폭 검사는 들어가 있지 그래요?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검체를 채취해서 바로 진단을 시작하면은 적어도 하루 이내에 음성 양성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격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웬만한 나라들은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우리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가능한 진단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빨리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